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지난주 마지막으로 19번째 곡을 테너 색소포니스트 베니 골슨의 앨범 중에 59년의 앨범 중에서 제가 아주 좋아한다고 했던 스탠다드 중에 스탠다드인 Yesterdays였죠. 스탠다드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우리가 스탠다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중에 이제 재즈 스탠다드라는 거는 재즈 뮤지션들이 그들에 의해서 널리 알려지고 연주되고 녹음되는 그런 곡이 스탠다드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재즈 뮤지션들이 있는 곡에 그 스탠다드 곡에다가 자기 느낌의 편곡을 하고 자신의 악기의 즉흥 연주, 다른 사이드맨들의 즉흥 연주 하는 그런 기본이 되는 곡이 우리가 이제 재즈에서 스탠다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19번째 꼬리를 물었던 그 베니 골슨이 많은 재즈 스탠다드를 남긴 작곡가로서도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베니 골슨이 작곡해서 널리 연주되고 있는 재즈 스탠다드 곡들을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위스퍼 낫이란 곡이 있고 킬러 조라는 곡도 있고 스테이블 메이츠라는 곡도 있고 블루스 마치 뭐 얼론 케인 베티 아유 리얼 셀 수도 없이 많은 곡들을 재즈 스탠다드 반열에 올린 분인데요. 이 베니 골슨이 작곡한 재즈 스탠다드 중에 저 역시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 있어서 그 곡으로 한번 꼬리를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곡명은 I Remember 클리포드라는 곡입니다. 제가 존 핸드릭스 소개했잖아요. 저 사라본 보컬곡이 있어요. 이제 가사를 붙여갖고 보컬곡으로도 있는데 사라본 거 정말 좋아해요. 네. 근데 이 가사를 바로 존 핸드릭스가 I Remember 클리포드 나는 클리포드를 기억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트럼펫터 클리포드 브라운 20대 26살에 요절해갖고 굉장히 많은 슬픔을 줬던 재즈에서 트럼펫에서는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그런 인물이죠. 클리포드 브라운을 추모하면서 헌정해서 만든 노래가 이 베니 골슨의 I Remember 클리포드인데요. 이 두 분은 1950년대 초반에 라이오널 햄튼 그리고 피아니스트 테드 데머런 밴드에서 같이 연주를 했었대요. 그러니까 둘이 아주 동년배, 그러니까 친구였겠죠. 근데 56년도에 6월 달에 클리포드 브라운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슬퍼하면서 추모하기 위해서 만든 곡이 이 곡인데 그래서 이 I Remember 클리포드를 20번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재즈 이야기의 곡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이 수많은 이 연주 버전 중에 리 모건, 역시 후배 트럼펫터죠. 리 모건이 1957년에 낸 앨범인데요. 볼륨 3라는 앨범에서 I Remember 클리포드를 20번째 꼬꼬무 곡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리 모건이 클리포드 브라운을 잇는 트럼펫계의 신동으로서 재즈에서 트럼펫의 왕좌를 넘겨받은 거죠.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클리포드 브라운이 요절하는 바람에 그게 자신한테로 온. 근데 그래서 이 선배를 기리는 어떤 마음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잘 살아있는 연주여서 리모건의 버전으로 한번 골라봤는데요. 함께 연주하는 사람을 살펴보면 원곡자인 베니 골슨이 여기 같이 참여해주고 있어요. 따끈따끈한 그 추모곡을 리모건이 연주를 하고 있는데 지지 그라이스가 알토 색소폰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윈튼 켈리가 피아노를 담당하고 있고 폴 챔버스가 베이스 그리고 찰리 퍼십이 드럼을 연주하고 있는 이렇게 6인조 섹스텟 구성인데요. 이 I Remember 클리포드 이 곡 연주에서는 다른 모든 뮤지션들이 주인공이 되는 이 트럼펫 연주, 리모건의 트럼펫 연주를 위한 앙상블 연주만 하고 있어서 이 리모건이라는 19살짜리 트럼펫터가 형이자 동료이자 친구였던 그리고 추종자이기도 했으니까요. 그의 트럼펫을 들고 공부를 했을 테니까요. 그 절절한 그 중간에 윈튼 켈리의 굉장히 애수띤 피아노 솔로하고도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러한 아주 작은 소품인데 굉장히 감정의 폭이 커지는 그런 곡이어서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리모건 이야기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리모건이 57년도에 본인 리더 앨범이 이 19살짜리가 4장이더라고요. 여기다가 57년 11월에 녹음을 해서 58년에
초에 나온 캔디라는 앨범 저희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이 앨범까지 합치면은 리모건이 57년에 녹음한 앨범이 5장. 이 19살짜리가 2달에 한 장씩 앨범을 녹음하고 있었다는 얘기고 그 녹음한 레이블이 블루노트였다. 그러니까 신동이 많다고 재즈계에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천재들의 천재. 예, 신동 중에 신동, 천재 중에 천재가 리모건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 리모건이 1957년에 사이드맨 앨범들도 수없이 많이 녹음을 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앨범이 있어서 꼬꼬무 곡으로 선정을 해봤는데요. 존 콜트레인의 블루 트레인입니다. 존 콜트레인이 57년에 녹음해서 58년에 발매한 앨범 블루 트레인. 그 중에 제가 고른 곡은 Moments Notice라는 곡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재즈 팬이고 50년대 그 당시에 하드밥의 팬이라고 하면은 가장 맨 위에 올려놓는 앨범일 것 같고요. 이 앨범을 낸 블루노트란 레이블에서 단 한 장 낸 앨범임에도 불구하고 블루노트를 대표하는 앨범 중에 꼭 끼는 앨범이 이 앨범인 거죠. 영국의 작가라는데 콜린 라킨이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쓴 책이 굉장히 유명한데 All Time Top 1000 Albums, 그러니까 당신이 꼭 들어야 될 앨범 1000장 뭐 이런 책에서 이 앨범에 대해서 언급한 말이 있는데요. 존 콜트레인이 더 중요한 앨범을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이 블루 트레인 앨범만큼 효과적으로 스윙한 앨범은 없습니다. 존 콜트레인이 이 57년에 이 앨범을 녹음한 다음에 재즈를 대표하는 뮤지션으로서 계속 성장해 갔지만 이 57년 이 시기에 존 콜트레인만큼 듣는 재미가 있고 재즈의 기본이라고 하는 스윙감이 잘 살아있는 연주는 없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대중적 아티스틱하지 않았지. 대중적인 부분이 많이 남아 있었을 때지. 그렇죠. 존 콜트레인이 테너 색소폰을 연주하고요. 리 모건이 트럼펫을 담당하고 있고 트럼본도 역시 그 당시 젊은 아주 완벽한 테크닉과 감성을 갖췄던 커티스 플러가 트럼본을 연주하고 있고요. 케니 드루가 피아노를 연주해주고 있고요. 57년 직전에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에서 존 콜트레인과 함께 연주를 했던 리듬 섹션 중에 폴 챔버스가 베이스, 필리 조 존스가 드럼을 맡고 있고 이 당시에 존 콜트레인은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에서 잘린 다음에 셀로니어스 몽크와 함께 음악을 하고 있던 몇 개월 중에 그 시기에 이 앨범을 녹음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당시에 셀로니어스 몽크 쿼텟과 파이브 스팟 카페라고 그 뉴욕의 유명한 정말 유명한 그 클럽에서 장기 공연 중이었대요. 요때 57년 중후반에 셀로니어스 몽크와 존 콜트레인이 함께한 앨범이 한 3장 정도 정규 앨범으로 나와 있는데요. 셀로니어스 힘셀프라는 곡에서 한 곡을 같이 하고 있고 몽크스 뮤직이라는 앨범에서 또 같이 하고 있고 셀로니어스 몽크 with 존 콜트레인이라는 앨범, 이런 앨범에서 이 두 사람이 두 거장이 함께한 음악들을 들을 수 있는데요. 조금 아까 언급했던 파이브 스팟 카페에서의 공연은 그러니까 전설로 남아 있는데 두 사람이 거기서 장기 공연을 했다. 근데 그때 클럽에 와서 들었던 사람 외에는 공식적으로 녹음된 적은 없었는데 1993년도에 비공식 현장 녹음 음원이 발견이 돼서 그게 블루노트를 통해서 CD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 기적적인 앨범 중에 한 곡을 22번째 꼬꼬무 곡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셀로니어스 몽크 쿼텟 피처링 존 콜트레인이라고 되어 있고 앨범명은 Live at the Five Spot Discovery라고 되어 있고요. I Mean You라는 셀로니어스 몽크 작곡의 곡인데요. 포터블 테이프 녹음기로 마이크 하나로 녹음이 돼서 그 음질의 조악함이 듣기 힘든 정도라고까지 저 처음에 이 CD를 2000년대 저는 2000 몇 년인가 구입을 해서 듣는데 좀 실망해서 꽂아놓고 듣지를 않았는데 이 존 콜트레인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면서 공부하면서 이 앨범을 꺼내서 들으면 이건 음질의 문제가 아니구나. 왜 전설적인 이 두 사람의 전설적인 시기에 전설적인 공연이라고 하는지 알 수 있는 전설로만 듣던 어떤 동물이나 장소나 유물을
딱 눈으로 맞닥뜨리는 듯한 그러한 아주 감동이 있는 앨범인데요. 이거 테이프 녹음기로 녹음한 사람이 그 당시 존 콜트레인의 아내였던 나이마 콜트레인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고른 곡 I Mean You는요. 한 13분 정도 되는데 마일스 데이비스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존 콜트레인이 솔로로 한번 시작하면 끝내지를 못하니까 너 어떻게 끝내면 되는 줄 알아? 그냥 마우스피스에서 입을 떼. 앞부분에 존 콜트레인의 긴 솔로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와 이거 끝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와 이거 끝나지 않고 계속 가도 좋겠다 하는 그런 존 콜트레인의 훌륭한 솔로가 조악한 음질이지만 담겨 있고요. 그걸 이어받는 셀로니어스 멍크의 그러니까 셀로니어스 멍크 피아노의 특징 중에 약간 불협화음 같은 것들이 섞여 있는데 왠지 굉장히 매력 있고 그리고 연주를 하다가 중간에 텀이 조금씩 있는데 그게 또한 그의 시그니처 그런 피아노 연주가 담겨 있고요. 베이시스트가 아메드 압들 말릭이라는 베이시스트와 로이 헤인스 드러머의 이분들의 예사롭지 않은 베이스와 드럼 솔로도 담겨져 있어서 그 어떤 스튜디오의 훌륭한 음질보다 귀 기울이게 한달까 그런 매력이 있는 그런 앨범이어서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하는 추천을 드립니다. 파이브 스팟 카페를 요번에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서 찾아보니까 이 당시 이 파이브 스팟 카페가 오픈한 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오픈한 지 1년밖에 안 된 아주 신상 클럽인데 뉴욕 역사상 가장 핫한 곳, 역사를 다 통틀어서 뉴욕 역사를 가장 핫한 곳 5곳을 꼽으라면 그 중에 들어가는 데가 그렇죠. 네. 재즈 뮤지션들 말고도 화가, 작가 뭐 이런 사람들이 찾는 말하자면 굉장히 요즘 말로 힙한 그런 장소였다고 하는데 한 70 몇 석밖에 안 되는 작은 바였는데 그 50년대 후반에는 그 인기가 엄청나서 밖에 줄을 서서 들어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당시 그 클럽을 자주 드나들었던 작가가 테리 밀러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파이브 스팟 카페는 새로운 언더그라운드가 형성되었고 화가, 작가 그리고 재즈 음악가들이 힘을 합쳐서 예술, 음악, 문학, 연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곳입니다. 그래서 23번째 꼬리에 꼬리를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파이브 스팟 카페에서 그 당시 50년대 말에 또 훌륭한 연주가 있었어서 그 연주로 꼬리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59년 기타리스트 캐니 버렐의 라이브 앨범이 파이브 스팟 카페에서 녹음되었었는데요. On View at the Five Spot Cafe, 파이브 스팟 카페가 주인공인 앨범명이죠. 그 중에 제가 고른 곡은 러버맨. 이 앨범은 뭐 웨스 몽고메리, 그랜트 그린과 함께 모던 재즈 시대의 재즈 기타를 3인방 중에 하나였던 캐니 버렐이 28살에 녹음한 라이브 앨범인데요. 난 그 당시가 재즈가 가장 번성했던 시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우리가 쭉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니까 50년대 중반서부터 60년대 비틀즈 나오기 전까지 미국의 비틀즈가 오기 전까지 60 한 1년 2년까지가 정말 그 재즈 전성기였어. 그러니까 춘추 전국 시대이기도 하고 태평성대이던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본인의 포텐을 완전히 터트리고 쭉쭉 달려가던 캐니 버렐의 연주가 담겨 있는데요. 이 얼굴 다 반쪽이 트리밍된 그 앨범 자켓도 아주 캐니 버렐이 이렇게 생겼구나 플러스 이런 라이브 앨범이 나왔을 때 그 앨범을 본인이 손에 들었을 때는 굉장히 기분 좋았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런 인상적인 앨범 자켓이기도 한데요. 아트 블레이키가 드럼을 맡아주고 있고요. 바비 티몬스, 그 당시 이제 아트 블레이키 재즈 메신저스의 피아니스트였죠. 바비 티몬스가 피아노를 맡고 있고 그리고 테너 색소폰에 또 제가 좋아하는 요절한 비운의 테너 색소포니스트 티나 브룩스가 함께 연주를 하고 있는데 이 러버맨에선 티나 브룩스는 연주를 하고 있지 않고요. 이 러버맨 하면은 딱 생각나는 아티스트가 한 명 있죠. 빌리 헐리데이. 빌리 헐리데이의 1945년 그 싱글로 나온 러버맨이 굉장히 히트하면서 빌리 홀리데이의 시그니처 곡 중에 한 곡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러버맨이 또 하나 있는데 찰리 파커가 1946년도에
녹음한 러버맨이 있는데 이거 검색해서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은 찰리 파커 띄고 1946 검색하시면은 한 곡이 뜰 텐데 46년도에 이 러버맨을 녹음할 때 찰리 파커가 술에 완전히 만취가 된 상태로 녹음을 했대요. 그 찰리 파커는 이건 안 내는 걸로 생각했는데 이거를 앨범으로 싱글로 내서 78회 전 10인치 앨범으로 나와서 그의 대표곡 연주 중에 하나가 되는데 찰리 파커답지 않게 굉장히 느슨느슨하게 연주를 하는데 속중한 찰리 파커가 아닌 그런 찰리 파커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이 러버맨인데 저는 이 빌리 헐리데이의 보컬곡이나 찰리 파커의 색소폰 곡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이 기타리스트 케니 버렐이 이날 연주한 러버맨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저만 그랬던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영국 밴드 폴리스의 기타리스트가 앤디 서머스라고 있는데 이 앤디 서머스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녹음된 최고의 재즈 기타 솔로 중에 하나라고. One of the best 재즈 기타 솔로 ever recorded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러니까 락 기타리스트, 후대 락 기타리스트가 어렸을 때 이 앨범을 들었겠죠. 그러면 기타를 공부하는 학생이 나는 락을 할 거지만 장르를 떠나서 기타 연주 중에 아 이거는 진짜 여태까지 녹음된 거 중에 최고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그러니까 이 문구를 듣지 않았어도 이 앨범의 이 러버맨은 굉장히 케니 버렐의 어떤 그 서정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훌륭해서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59년도에 8월에 파이브 스파 카페에서 녹음을 하고요. 케니 버렐의 그 바로 다음 앨범은 한 달 후에 또 라이브 앨범이에요. 또 뉴욕의 재즈 메카인 빌리지 뱅가드에서. 그러니까 이 당시 59년 8, 9월은 그러니까 뉴욕에서 클럽 다니면서 계속 녹음을 하는데 9월에 녹음한 빌리지 뱅가드에서 녹음한 앨범은 A Night at the Vanguard라는 앨범인데요. 이 앨범에서는 다른 악기들 없이 기타하고 이렇게 트리오로만 딱 연주를 하는데 그래서 케니 버렐의 여러 60년대 앨범, 특히 미드나잇 블루나 이런 앨범들 좋아하시지만은 이 59년 20대 후반의 케니 버렐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이 라이브 연주, 또 재즈는 라이브라고 하니까 이 라이브 앨범들을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재즈 이야기 5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